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일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 결과 텃밭인 영남 지역은 4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고 호남은 미달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각 이름에서 한 글자씩 단 명문정당을 언급하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지만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따뜻한 입춘으로 기록됐습니다. 정부가 병원 이용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돌려주고 많으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비급여 진료 관리도 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중도층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를 위해 현 시점에서 두 진영 모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들을 안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돌아간 오늘 정치권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사천 논란을 빚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권이 풀어야 할 숙제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요구와 관련해 당정 갈등의 출발점이 된 인물이죠. 이 외에도 불출마가 의미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태희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건 어제 저녁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정하면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라 길지는 않았습니다, 통화가.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한 지 17일 만인데 당시 한 위원장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른바 사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관련 논란들이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 위원장이 사천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면 현역 의원 물갈이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총선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의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로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이 촉발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김 의원의 맞대결이 무산되면서 한동훈 비대위가 띄웠던 운동권 청산론 구도가 다소 약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 마감 결과를 보면 이른바 텃밭과 험지의 지원 현황이 극명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이 영남 지역은 지원자가 너무 몰렸고 호남은 지역구 수보다 지원자가 적은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정 지역 정당 이미지도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숙제죠. 윤동빈 기자가 공천 신청 현황 전해드립니다. 영호남으로 갈라진 여야의 지역 편중은 국민의힘 공천 신청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65개의 지역구가 있는 영남 지역엔 모두 282명이 공천을 신청해 4.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28개 지역구의 호남엔 21명만 신청서를 내 0.75대 1의 경쟁률로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공천 경쟁률이 6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겁니다.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한 영남 지역의 부산 서구 동구, 포항 남구 등에선 한 지역구의 신청자가 9명이나 몰렸고 8명이 몰린 지역구도 4곳이나 됐습니다. 반면 호남 28개 지역구 중 10곳에선 아예 여당 출마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인정받은 정치 엘리트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자꾸 출마를 해주고 그래야만 제2의 노무현도 보수 우파 정당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공천 신청자가 단 1명뿐이어서 공천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단독 신청 지역은 44곳이었습니다.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민주당 탈당 후 합류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표적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의 현재 당면 과제는 당내 통합입니다. 이재명 사당화 논란으로 골치가 아픈데 이 친명과 친문을 포함한 비명과의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입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마자 피습으로 생긴 상처를 살핍니다. 진짜 이 뒤돌아섰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겨냥을 했더라고요. 이 대표는 피습으로 방문을 취소한 지 한 달 만에 이곳 사저를 찾아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9월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 대표 병문안을 간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적대와 증오의 정치가 피습 원인이 됐다며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세력까지 단결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오나 적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완전 일종의 선거 전략으로 삼는 그런 게 쭉 해왔으니까. 문 전 대통령은 총선 공천을 두고 표출된 친명과 친문 갈등 양상과 관련해 우리는 하나라며 명문 정당이라고 했고 이 대표도 단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늘 광주로 이동해 내일 5.18 민주묘지를 찾습니다. 당 공관위는 내일 총선 지역구 후보 면접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모레 하위 20%에 속한 국회의원에게 통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 논의는 점점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민주당 탈당파가 오늘 새로운 미래란 이름으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탈당파 중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그 이유와 정치적 의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비명계 탈당파들의 미래 대연합이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습니다. 양당 독식 기득권 정치는 자기들 스스로 싸우고 분열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국민들을 증오와 적대의 싸움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직전까지도 당명을 두고 내부 갈등을 노출한 미래대연합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끝내 합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창당을 영혼 없이 몸만 주는 흡수통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께서 그렇게 논의가 막히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제3지대의 또 다른 축인 개혁신당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만 원대로 갈 수 있는 저가 고속철 공약을 발표했고 새로운 미래 창당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빠르게 우리가 공통분모에 합의할 수 있느냐를 바탕으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될 것이다. 두 의원의 막판 합류 불발로 야권발 신당 합당부터 삐걱이면서 여권 신당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논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여권이 풀어야 할 난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가 꼽히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뒤 방송될 신년대담의 사전 녹화를 오늘 마쳤는데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직접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일 저녁 공개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은 사전 녹화본 편집을 최소화해 방송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국정운영소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계획, 그리고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정기조도 밝힐 전망입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조를 합창하는 모습도 담길 예정인데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들은 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다 담겨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담이 방송되는 날 한동훈 위원장도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승리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설 연휴에 앞서 당정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느냐가 이번 총선의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북한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며칠 전 6.25 전쟁이 앞서 벌어진 남북 간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의 누적으로 발발했다고 말했었죠. 이를 두고 학계에선 분명한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마치 남북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던 이재명 대표는 6.25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가 북한만의 책임이 아니라 도발에 맞대응을 하며 양측 간 갈등이 증폭돼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이는 전쟁 원인이 남북 간 갈등에 있으며 남침 여부는 중요치 않다는 80년대 좌파의 수정주의론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6.25는 옛 소련의 지원과 이를 통한 북한의 군사력 증가란 국제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김일성은 1948년 남북 정부 수립 때부터 무력 통일을 위해 소련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과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남북 갈등에 전쟁 원인이 있다는 수정주의 이론도 주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캐캐묵은 수정주의 학설을 다시 들고 나와 그 북한의 계략과 결단을 희석시키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역사의 왜곡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중순에도 우리 북한이란 표현과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이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나 배 같은 성수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기까지 머뭇거리게 되는 물가입니다. 전통시장은 할인 행사에 나섰고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싸게 드립니다. 세일입니다. 장날을 맞은 5일장이 조금이라도 싼 가격의 설 음식 재료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보통 때보다 사람이 많아요. 지금. 고기, 동태포, 꽃게, 문어 같은 거 잘 나가요 요즘에.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고 10,000원 하던 동태 4마리는 할인 행사를 하는데 올라가요. 10,000원짜리 8,000원 드리고. 오른 물가는 시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입니다. 조기 사러 나왔는데 조기가 너무 비싸서 그냥 민어 한 마리 샀어요. 최대 30% 싼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서울 주요 전통시장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곳 기름시장에서는 설 연휴 전날인 오는 8일까지 제수용품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설 명절이고 그래서 할인 행사도 하고 그래서 두부도 사고 나물거리도 사고 그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떡도 사고 여러 가지 샀는데 K백 하니까 더 좋아요. 이런 거 주니까. 전국 전통시장 440곳 주변 도로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2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항공권 예약이나 택배, 상품권 구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이들 이용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인지 관련 소비자 피해도 이 시기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 25만 원 상당의 중고 태블릿 PC를 택배로 보낸 A씨. 받은 사람으로부터 액정이 여러 군데 깨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손주의 스티커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덕지덕지 붙였거든요. 부셔지면 안 되니까 물건을 던졌겠다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택배 회사에 연락했지만
파손 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했습니다. 파손 면책 제품은 따로 이 변상이나 어떤 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택배 피해는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1, 2월에 집중됩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택배로 인한 피해 구제의 17.5%가 이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권 피해도 이맘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한 외항사의 항공권을 중복 결제하는 바람에 환불을 요구한 B씨는 2달 가까이 항공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도 검토 중이고 처리 중이라고만 안내가 오지 다른 어떠한 안내가 없고 현재까지 환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피해도 1, 2월에 유독 많습니다. 명절 연휴 전후로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택배의 경우 운송장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품권은 구매 전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병원을 덜 가면 덜 내고 더 가면 더 내는 겁니다. 병원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일부 돌려주고 반대로 병원에 너무 많이 가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사람들은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건강보험료를 바우처로 돌려받습니다. 우선 20살에서 34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전체 가입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1회 미만, 대략 한 1년에 한 3회 정도 이하로 제도를 설계한 과정에서 좀 더 추가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래 진료가 연간 365회를 넘으면 본인 부담률은 90%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실시간 의료 이용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분기별로 각자의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비급여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급여 진료 목록을 만들어 항목별 권장 가격을 제시하고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과 같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과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진찰료 내고 또 물리치료 받고 그리고 또 도수 치료를 해요. 그리고 뭐 하루에 2번도 하고 이거는 좀 의료적으로 필요성을 넘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정부는 또 필수 의료 분야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도 도입하고 현재의 행위별 수가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경기도의 한 재건축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자금 지원이 끊겼기 때문인데요. 조합은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계약서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문제가 있는지 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론 처음으로 단지 전체 땅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가 조합 대신 갚아주던 대출 이자를 내주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 집을 이제 모기지로 그 은행에도 해갖고 손을 안 벌려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이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죠. 조합은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어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취재진이 당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노조의 시위와 노조 간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의 손해를 공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조항들이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요. 완전 갑과을이 바뀐 내용의 계약서죠. 건설업계에서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조합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조항이니까 독소 조항으로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이게 잘 이루어졌지 않았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시공사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간 건 맞지만 체결되지도 않은 계약서란 입장입니다.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최근 표준계약서까지 만든 국토부는 계약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면서도 개인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이제는 미술품이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테크뿐 아니라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작품 가치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감정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현대 추상화의 대표 작품으로 감정 평가액만 446억 원에 달하는 마크로스코의 무죄. 조선 최고의 진경산수화로 평가받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넉 점만 현존한다고 알려진 이중섭의 황소. 모두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가와 공익문화재단 등에 남긴 미술품입니다. 미술품은 재벌과 자산가들이 애용하는 상속과 증여수단입니다. 거래를 파악하기도 좀 힘들고 가격을 매기기도 쉽지 않은 부분.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매기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작품을 두고도 감정가가 최대 700억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미술품 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2명 이상의 감정인이 감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곳 이상의 전문 감정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누가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너무 차이가 큰 게 성격이에요. 개인이 쓰는 전문가보다는 공신력도 있는 기관이 좀 해주길 바란다는 지적. 최근 미술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아트테크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는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애연가들의 귀가 커지는 담뱃값 인상설이 요즘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황도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세수 부족 문제 때문인데요. 경제부 송무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일단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려는 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은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담뱃값과 흡연율은 반비례 관계로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은 낮아집니다. 지난 2021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를 25%로 잡았는데요. 이 목표치까지 낮추려면 가격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리고 담배 가격은 그대로 두고 금연 지역 확대나 담배 판촉 금지 같은 비가격 정책만 강화할 때, 그리고 담배값을 10,000원으로 올렸을 때, 세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2030년에 남성 흡연율이 목표치인 25%까지 떨어지지 않는데요. 네. 담뱃값을 8,000원까지만 올리고 비가격 금연 정책을 병행했을 때야 겨우 25%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네. 가격만으로 사실 흡연율을 낮추려면 매년 40%씩 올리면 되는데 그건 반발도 크고 무리가 있겠죠. 지금 연초가 사실 한 갑에 4,500원이니까 송 기자 말대로라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인상된 게 언제입니까? 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에 2,500원이던 담뱃값을 지금의 4,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수를 4조 원가량 더 거두면서 정부 재정에 숨통을 틔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8,000원까지 올리게 되면 정부가 담배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4,500원인 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이 붙어서 정부가 담배로 걷는 세금은 11조 원 선에 달합니다. 한 갑 가격을 8,000원으로 올리면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거둔 국세는 344조 1,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56조 4천억 원이 적게 거쳐서 역대급 세수 부족을 기록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줄었고 부동산 거래도 식은 영향인데요.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담뱃값 비싼 편입니까?
네, 우리 담뱃값은 세계 65위, 소비자 구매력까지 고려하면 105개 나라 중에 99위로 한참 낮습니다. 상당수 개발도상국보다도 담뱃값이 쌉니다. 가장 비싸다고 하는 호주는 한 갑에 37,000원 정도고 버금가는 뉴질랜드도 3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말보로 한 갑의 가격을 기준으로 줄을 세운 건데요. 말보로의 나라 미국도 13,000원대, 또 스리랑카처럼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한참 적은 나라조차 8,600원에 육박하는 걸 감안하면 국내 가격 4,500원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만약 인상설이 맞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당장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금연학회는 최근 학술대회에서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말쯤에 업계가 담뱃값을 올리면 실제 반영은 2025년쯤으로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 건강을 잡는 명분 있는 증세냐 아니면 모자라는 세수를 담뱃세로 채우려는 꼼수냐 이 두 논리가 팽팽할 텐데요. 세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만큼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입니다. 서울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봄 같았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포근한 입춘 날씨라고 합니다. 조유진 기자가 입춘의 일요일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겨울을 이겨낸 목련나무 가지엔 손가락 마디만한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가족 나들이에 나선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한동안 추웠다가 이제 좀 풀려갖고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야외로. 너무 좋아요, 애들이. 애들이 워낙 낮잠을 많이 자는데 낮잠도 안 자고 지금 이제 거의 골아 떨어지기 직전까지 놀고 있습니다. 공원과 유원지도 봄 기운에 이끌려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에 나선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미끄럼틀을 타며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봄맞이 글기간에 걸린 한옥에선 한복을 입은 가족이 계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기쁜 마음도 있어요. 좋은 일만 있고 울지 않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2.2도까지 올라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따뜻한 입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추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비가 오고 그런 뒤에도 정말 따뜻하고 산책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상청은 내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 뒤 큰 일교차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요즘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밤마다 취객 대응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연초 모임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지난해 말 법원이 한파 속 취객을 집 앞에 방치한 혐의를 인정해 경찰관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경찰의 취객 대응에 비상이 걸린 때문도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술 취한 남성이 경찰관 4명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갑니다. 몇 걸음 떼지 못해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자택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선 귀가를 돕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박치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취객을 상대하는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소지도 있어 늘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욕설은 하도 이제 기본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피습을 당하든지 그럴 때 이제 잠깐 얘기 나오는 정도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북부지법이 집 앞까지 데려다준 60대 취객이 한파 속 숨지자 출동경찰관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일선 경찰관이 느끼는 고충은 더욱 커졌습니다. 2022년 기준 경찰에 접수된 취객 관련 112 신고 건수는 97만 6,392건으로 전년보다 23% 늘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주치자를 전담하는 영국의 주치버스나 지자체 차원의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2년 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사람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를 김예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내려 상대방을 저격하고 엄폐물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총격전을 벌입니다. 게이머가 마치 전쟁터에 투입된 듯한 전투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한 장면입니다. 이 게임을 즐기던 A씨는 2018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역법은 현역 입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내세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투 게임을 즐겨해 비폭력에 대한 신념이 진실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2020년 10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지만 신청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현역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 신청자는 2020년 1962명에서 2022년 453명으로 줄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중동 지역 곳곳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도 속에 전선이 더 넓어졌습니다. 미국은 보복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후티 반군까지 공격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요동치는 이 중동 정세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 내 무력 충돌은 이렇게 크게 세 곳으로 압축됩니다. 우선 가자지구 전쟁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지금까지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고스란히 전하면서 지금까지 양측에서만 2만 6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다음은 홍해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선 친이란계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서양의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난달 처음으로 예멘 내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습했죠. 이 때문에 홍해 물류로가 막히면서 화물선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야 해서 물류 대란을 빚고 있습니다. 다시 요르단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르단과 인접한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활동하는 친이란계 무장 세력인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최근 드론으로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 처음 미군이 숨지면서 미국은 한 번이 아닌 단계적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 다음 날, 미국과 영국은 예멘의 후티 반군 근거지 30곳을 추가 공습했습니다. 갈등의 중심축은 사실상 미국과 이란인데 미국이 이란의 대리 세력을 연속 타격한 겁니다. محکوم میدونیم و مطرود میدونیم و محکوم میکنیم و این حملات هم طبیعتاً 아직까지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이란의 대응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e are living a critical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on the whole region because one thing is related with the other. There's a domino effect. 확전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보복 공격 뒤 이제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다는 관측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칠레 중부에 있는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주택가를 덮치면서 50명 넘게 숨지는 등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에서 현지 시간 2일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주택가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Fue aterrador. Nunca en mi vida había vivido tanto miedo con una situación así. Mi ciudad está en llamas. 불길은 4만 3천 헥타르, 서울 면적의 70%가량을 휩쓸었고 최소 5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70여 명이 실종됐다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산불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칠레의 대표적인 휴양지 비냐델마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헬기와 비행기 92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ltas temperaturas, vientos fuertes, o cree que el incendio está muy lejos, no dude. Si le llegó el mensaje es porque tiene que hacerlo. 이번 칠레 산불은 5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2010년 지진 참사 이후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수사당국이 화재 발생 지역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핫플레이스 부산 교통정리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 전국 공천 신청자 명단이 나왔는데 특히 이 부산 지역에 친윤 인사들이 많이 몰렸다고요? 예, 이 부산 전체 18석 중에 국민의힘이 15석을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권 우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현역 3선 장제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불출마와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고 현역 의원 다수가 당무감사에서 하위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도 많은 건데 특히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예, 친윤 인사들끼리도 지역구가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특히 교통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예, 확실히 양지로 꼽히는 이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수영구 출마가 예상됐던 주진우 전 비서관 해운대 갑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주 전 비서관이 이동하면서 수영구는 친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점 찍었고 현역 전복민 의원과 대결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네, 이 해운대 갑엔 대통령실 출신이죠. 박성훈 전 해소 차관도 나온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이 박 전 차관은 최근 방향을 틀어서 현역 5선 서병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진 갑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교총회장도 이 지역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서 의원에 대해 불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서 의원은 TV조선에 이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당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서 의원이 부산시장을 지냈던 만큼 부산 내 대표적 험지인 북강서 갑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북강서 갑은 민주당 의원인 이 전재수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이 북강서 을에서는 이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4선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윤들끼리는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중구, 영도구가 대표적인데요. 이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과 조승환 전 해수부 장관이 나란히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이 육선을 지낸 김무성 전 대표도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해 대결 구도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지도부 입장에선 골치가 좀 아프겠어요. 예, 일단 이 당에서는 공정한 공천을 내세우면서 이 단순히 친윤이라고 해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이런 컷오프 대상자들이 발표가 되면 이 부산 각 지역 후보들의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핫플레이스 부산 교통정리의 느낌표는 꽃가마 없는 시스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국민의힘 공천에 앞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런데 이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됐듯 이번에도 공천 신청 상황을 보니까 양지로 불리는 이 지역구에 앞다퉈 몰려간 모습입니다. 이 시스템 공천 취지에 맞게 꽃가마를 태우는 공천이 없어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친문의 이중고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앞서도 보신 것처럼 이 공천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예. 이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친문 인사들이 출마 선언을 한 지역구에 이 친명 후보들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이 최근에 분당갑으로 출마지를 정해 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 친문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친명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에게 양보하면서 계파 갈등을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문이냐 하겠지만 갈라치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다수의 지역구가 이런 모습으로 정리될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친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한 서울 중성동 갑인데요. 이 당내에서는 임 전 실장이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3지대 움직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표가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이 많겠어요. 예. 또 다른 고민은 뭡니까? 예, 이 바로 검찰 수사입니다. 이 최근 검찰에서는 크게 세 갈래로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재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또 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이 전주지검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은 친문 후보들의 어떤 총선 출마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에선 최대한 총선에 영향을 없게끔 수사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현역 의원들이나 총선에 나가는 인사들을 좀 소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나 국무위원으로 일했던 현역 민주당 의원이 30명 정도 되는데요. 특히 청와대 근무 당시 관여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 별건 수사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며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친문의 이중고의 느낌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반발한 이 현역 의원들 성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물론 수사 자체가 억울하다 이런 게 골자지만 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 텐데요. 실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법 절차대로 따르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51년) 만에 영상 10도를 넘어선 입춘이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린다는 복수초가 평년보다 이르게 개화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충청 이남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전남 남해안에는 20에서 50mm, 중부 내륙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최대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는 1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큰 추위 없이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 기온으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구와 울산 7도 예상됩니다. 이번 눈과 비는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설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 청문회장에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5곳의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 수장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주제는 온라인 아동 안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혼나러 나간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성착취와 따돌림 등으로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부모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원들의 송곳지리가 이어질 때마다 박수를 치기도 울부짖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질타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저커버그는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최소한 유족들이 의원들 말을 통해 위안은 받았을 겁니다. 미국도 정치권이 둘로 갈라져 사사건건 충돌하긴 마찬가지지만 저 청문회를 보니 우리 국회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쟁거리가 아닌 일도 희한하게 우리 국회로만 가면 여야가 진영 논리에 갇혀 싸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저 청문회가 왜 부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뒤 우리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있습니다.